중국 인구가 14억이고 2만 개 학교를 세워서 축구인들을 양성을 하고 유명 감독들을 데려오고 분명히 잘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되죠. 실패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중국 공부를 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통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0년에 사회 신용평가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개인별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제대로 안 갚았고 교통법규를 심하게 위반했고 점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신용평가 점수가. 그래서 당신은 해외여행은 당분간 못 가. 또는 5성급 호텔에서 못 자. 이런 거를 다 통제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효도법도 있어요. 효도 왜 안 해? 판사가 너 1년에 한 번 이상 꼭 찾아가야 되고. 이게 지금 무슨 시스템이냐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구르 같은 데가 계속 문제가 되죠. 위구르에 있는 차들은 전부 위성 항법 장치를 달게 돼 있어요. 어디를 움직이는지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GPS도 못 믿겠다고 그래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항법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달아가지고 위구르에 있는 차들은 다 감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이런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여기 다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원래 중국은 소유권을 가지고 통제를 하죠. 토지를 안 나눠주잖아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고 사용권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통제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중국은 계속 쓰고 있다. 과연 이게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도 저게 통용이 될까에 대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표하고 있지만 중국은 당신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14억이고 선수들을 잘 육성을 하면 분명히 잘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되죠. 한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구 광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정책을 가지고 축구가 굴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신경 쓰는 나라는 다 잘 해야죠. 중국도 그 전에 2만 개 학교를 세워서 축구인들을 양성을 하고 또 해외 유명 선수들을 데려오고 유명 감독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축구를 좀 흥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변이 넓지 않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한 자녀 갖기를 1979년부터 했다가 2015년경에 물러나갖고 지금은 뭐 두 자녀, 다자녀도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됐는데 애 하나 낳는데 축구시키기 굉장히 어렵죠. 성공 확률도 그렇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정부의 의지와 정책과 욕심과는 별개로 축구가 산업으로서도 그렇고 스포츠로서도 중국에 크게 뿌리를 못 내린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무대 성적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들인 돈과 비용, 자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효과가 미미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중국은 불문법 사회예요.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이 바로 관시라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물론 이제 뭐 기본 법은 있지만 모든 것들이 법치보다는 인치, 개인 대 개인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구조가 됐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관시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베트남 같은 데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 유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핵심 주체가 공산당 이란 말이죠. 관시마저 공산당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쪽 인사들과 관계, 연결고리가 생겨야 뭘 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전부 당이 관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회장도 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서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독자성, 창조성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말살될 수밖에 없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인데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듯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해서 성적이 좋으면 상세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보편적으로 당이 통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권력을 분배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다른 데보다 훨씬 심하게 뿌리 박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당이 통치하는 사회고 당이 바로 국가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당국 체제라고 그럽니다. 중국 공산당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당 중심 정치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의 후광을 얻고 있어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 예전에 단직 사회랑 비슷한 거죠. 애초부터 약간 불공정 경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올라가면 안 놓고 싶잖아요. 다른 세력들이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부패해지고 국가가 활력을 잃고 고인물이 되고 권력이 썩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이 움직이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위로부터 아래로의 문화예요. 상명 하달 문화, 시민사회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개혁개방이라는 걸 1978년에 했고, 그때는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약간 긁어준 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SNS도 있고 해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이 계속 자기들한테 강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원이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금지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책, 사회주의성,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당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원이 되기 위한 시험도 봐야 되고 심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전에는 혁명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막 이런 걸 많이 따졌죠. 지금도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고, 학교 같은 데서 심사를 받아서 당원으로 남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산당 입당하기 전에는 공청단이라는, 공산주의 청년단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중국 사회주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당원이 되고, 경쟁률이 그래도 2대1이 넘어요. 당원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심사도 받고 집안도 봐야 되고, 속된 말로 반동의 자식은 안 되는 거지. 공산당이 심사하는 거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이외에 전부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산당 천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재화의 분배를 책임지고 있는 게 공산당이다. 아니 무슨 국가를 당이 통치해? 당이 정부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하는 사람들은 간부들이 하겠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 7명, 그 중에 서열 2위가 국무원 총리가 된다. 26개의 부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국방부, 교육부 이런 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공무원 총리지만 당 쪽으로 가면 정치국 상무위원이란 말이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게 있어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우리 국회의장에 해당해요. 역시 뭐예요?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치협상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재헌국회 역할을 했던, 여기도 당 서열 4위가 맡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의 핵심 인물들이 정치의 핵심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보통 이제 시스템을 얘기할 때 당, 정, 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은 원래 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정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하니까 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군대도 시진핑의 직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주석이란 말이죠. 군사위원회. 그러니까 당 정군을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다 누가 하고 있어요? 당이 하고 있다. 국가 제어 시스템을 나타내는 말이 이당 영정. 당이 정치를 영도하고, 이당 대정. 당이 정부를 대신하고, 당 지휘창. 당이 군사력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정부도 대신하고 정치도 대신하고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실체다. 중국 정치 교과서를 탁 피면 다당 협력제다 이런 게 나와요. 중국에도 당이 여러 개 있어요. 공산당과 협력하는 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혼자서 전체 중국을 다 통제하는, 저 위에 당 중앙에서부터 저 밑에 우리의 면에 해당하는 향까지 전부 공산당 시스템이 다 자리 잡고 있다. 여전히 당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군대마저도.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총서기가 되는데 그럼 고전 5년 동안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들어간 젊은 두 사람이 하나가 시진핑이고 하나가 리커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시진핑은 그 다음에 총서기, 리커창은 총리로 돼 있던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5년마다 이제 당대회를 열어서 2번을 하는데 첫 번째 멤버들은 그 전에 하던 사람들이 짜놔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가도 이때는 내 세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할 때야말로 이제 내가 내 뜻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시진핑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리는 내가 싸워서 얻은 자리죠. 그런데 18차 당대회 때도 그 전임 후진타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반부패 투쟁을 내세우죠. 일단 국민들에게는 사회 정화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2017년에 19차 당대회가 돼서야 비로소 완전한 시진핑 인맥을 구축을 하게 돼요. 시자준이라고 그래. 시진핑 사단. 원래대로 하면 2번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내가 투쟁해서 얻은 자리고 그전에는 후진타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9차 당대회 때가 돼서야 비로소 내가 하는 거예요. 정적도 다 제거했죠. 내 사람 가지고 한 번 더 하겠다고 한 게 지금 20차 당대회에서 해서 사면임에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관례니까. 그거는 공산당이 결정할 일이고 시진핑이 잘하면 한 번 더 하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하면 당신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강압적으로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고 그러면 지지를 못 받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은 통용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샤오핑에 의해서 개혁개방이라는 거를 해봤고 느슨해진 권위주의의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발전한 것도 알잖아요. 시주석 들어오고 나서 어려워진 것 같아? 근데 개선이 안 돼. 5년이 지났는데도. 또 한다 그래? 그럼 반발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시진핑이 잘 알고 있죠. 한 번 더 하려면 이 사회를 어떻게든지 지지를 받는 정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변할 건지. 대나무가 꺾어지면은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조정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탄력성 있게 공산당이 구축하느냐. 그게 시진핑 정권의 연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갖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중국이랑 했더니 쟤네 민폐야?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은 중국과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경제위기, 사회위기와 다 연관이 돼서 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권력이 집중이 되면 우리만의 세계를 자꾸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공산당은 중국에서 유일한 재화의 집행자예요. 사실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개혁개방하면서 하는 게 사용권만 매매하는 거고 토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국유자산관리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개혁개방을 하면서 민영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잘 아시는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당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는 사회주의성을 해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 공동부요 이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따로 놀려고 그러면 사회가 당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게임에 미쳤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고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게임이 그 다음 버전이 어떻게 나오고 그 회사 말을 듣는 거지. 알리바바의 마윈이 엔트그룹이라는 새로운 핀테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건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건데 그럼 왜 그러겠어요? 사상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사회주의의 경직성,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니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훨씬 잘 될 텐데 이거하고 갭이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된 중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최고 집행자가 시진핑이기 때문에 시진핑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